그러면 네. 이 시점에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 뭐냐면 많은 분들은 물론 기대감이 섞인 의견이기도 하지만 네네네. 지금 부동산 자산에는 너무나 큰 버블이 껴 있고 우리가 뭐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인구는 점점 줄어가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어느 시점에선가 폭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부동산에 너무 더군다나 한국의 뭐 7, 80%의 자산이 부동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다. 네네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많죠, 그런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에서, 시장이 결정한 가격에는 버블이라는 게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금리 하에서는 이 가격이 버블이 아니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과거 5년 전으로만 복귀하면 한 4, 5%는 나와주고, 그렇게 되면 금리도 최소한 기준금리 2.5% 이상 올려준다. 그러면 아마 지금 여신, 수신 금리 다 올라갈 텐데, 금리가 여기서 한 1%만 올라가도 아리팍 같은 아파트 다 20억대 후반으로 다 밀려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초저금리죠. 정말 우리나라가 이게 선진국도 아닌데 기준금리 1.25라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너무나 터무니없게 낮은 금리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2%가 안 나오는 이런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선 절대 거품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조금만 개선이 되고 조금 올라줄 여지가 시장에서 보여진다면 당연히 그때는 거품이 돼서 내려오겠죠.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그럼 우리나라가 뭐 경제 성장이 계속 뭐 나아지지 않고 금리가 이렇게 낮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5년 내에 이런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그 아파트 가격을 거품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그 아파트의 투자를 그러니까 투자라기보다는 내 집 마련에 소홀했던 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게 폭락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일본의 경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인구가 줄어든다, 뭐 인구가 줄어드니까 앞으로 집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 저는 한 20년 전에 그런 책이 나왔던 걸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2013년인가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을 돌파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인구 준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오래됐는데 언제 주는 거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 아닌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매년 늘고 있어요. 지금 현재 5,170만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뭐 몇 년 전에 5천만 돌파하고 나서도 지금 170만 명이 또 늘어났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준다 하고 안 주냐면 1년에 30만 명이 채 안 태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 출생률은 뭐 바닥이죠. 바닥이죠. 근데 이 돌아가시는 분들도 이제 사망률이 너무 낮아지는 거예요. 1년에 27만 명 정도는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인구가 물론 상승세는 둔화되고 언젠가는 꺾일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예측하건대 2040년 이후에 인구가 줄 거고요. 준다는 게 갑자기 5천만이 4,500만 되고 4천만 된다. 그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인구 구조상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굉장히 서서히 일어날 사건을 마치 코앞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20년 전에 그 이야기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집값은 절대 인구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가구의 영향을 받습니다. 가구. 근데 가구 수를 보시면은 인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늘어나다가 2030, 40년대부터 정점을 다 조금씩 떨어지겠죠? 그러나 뭐 그렇게 뭐 갑자기 인구가 확 줄진 않으니까. 가구 수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가구 수가 약 2,100만 가구 이상인 걸로 지금 통계에 나오고 있는데 2,100만 가구가 왜 이렇게 빨리 늘어나? 옛날만큼 결혼도 잘 안 하는데 왜 자꾸 가구 수가 늘어나냐 그랬더니 요즘은 결혼 안 했는데 나가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혼자 독립하겠다.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550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이게 제가 분명히 이제 아마 10년 안에 1인 가구 1,000만 시대가 올 거예요. 1,000만 가구가 1인 가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가구 중에서 이렇게 보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가면 혼자 사는 집이 되는 거죠. 이 추세는 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가구 수가 늘어난다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구, 1인 가구라는 건 어떤 특징이 있죠? 혼자 살아요. 요즘 우리가 뭐 배달의 민족이나 뭐 요기요나 이렇게 뭐 그 배달업체가 지금 굉장히 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혼자 있는데 뭐 내가 나가서 어떻게 뭐 식당에서 먹기도 그렇고. 그렇죠. 혼자 막 민망하죠. 시켜 먹는 거잖아요.
근데 1인 가구의 특징은 직주 근접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직주 근접이 뭡니까? 그러니까 나는 집 안에서 뭐 넓고 쾌적하고 좋고 이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직장하고 가까운 곳에다 집을 구하고 대신에 집은 뭐 작아져도 난 상관없다. 어차피 뭐 그냥 나 혼자 있을 거니까. 왜냐하면은 막 경기도 동탄 이런 데서 서울 강남 막 출퇴근하면 막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동탄에 근무하는데 이 3인 가구다 이거예요. 애가 있어. 애가 학교를 간다. 애가 학교 가는데 아빠가 뭐 이사를 멀리 갈 수 있습니까? 애 학교 보내야 되니까 내가 고생하더라도 그냥 나는 강남에 한두 시간 걸리더라도 출퇴근하겠다. 이사를 안 가지만 1인 가구다. 그러면 동탄에서 서울 강남까지 왜 출퇴근하냐? 그냥 집이 작아지더라도 서울 강남으로 가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직주 근접의 트렌드는 수많은 가구를 서울 시내 중심으로 몰려들도록 하는 현상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일자리가 강남이 제일 많거든요. 강남, 그다음에 중구, 종로구, 영등포구 여기가 이제 제일 많은데 그쪽으로 몰려드는 1인 가구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혼자 사는 사람의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사는 집 방 한 칸짜리가 올라가요. 그럼 방 두 칸짜리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냥 방 두 칸이라도 가격이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이러진 않겠죠. 같이 오를까요? 네. 방 한 칸짜리가 저렇게 우리 방 두 칸짜리 또 올라가는. 방 두 칸짜리가 올라가면 방 세 칸짜리는 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지금 뭐 강남 집값을 잡아야 밑에가 안정된다. 그래서 위에 탑을 잡으면 안정이 될 거다 해서 지금 강남을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탑다운 방식의 집값 상승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집값이라는 게 탑다운 방식으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텀업 방식이 1인 가구들이 사는 집이 직주 근접 때문에 올라가니까 자꾸 위로 밀어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지금 요번에 부동산 1216 대책을 말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이게 뭐 가장 화두잖아요. 이게 과연 어디로 이제 앞으로 향배가 갈 거냐 이런 걸 많이 궁금해 하시던데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정부를 우리가 이길 수 없다, 투자자가. 1216 대책은 워낙 초강도의 강력한 대책. 뭐 제가 딱 봤을 때도 야 정말 너무 터프하다라고 할 느낌이 올 정도로 강력한 대책이다 보니까 지금 15억 이상 되는 그 초고가 아파트들은 아예 뭐 대출을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어찌 생각하면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낼 수 있는 정책이라고는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식 계획 경제에서나 가능한 그런 정책인데 그만큼 강력한 정책을 내서 지금 15억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나 재건축 아파트는 가격을 붙잡아 놓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정부 생각대로라면 더 이상 강남 아파트가 안 올라가거나 아니면 살짝 떨어진다면 그 밑에 9억에서 15억, 9억 미만도 차츰 안정이 되거나 떨어지는 게 정부의 생각이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15억 위에는 뭐 붙잡아 놨는지는 모르겠는데 9억 미만이 사실은 난리도 아니거든요. 이게 왜 그러느냐? 저는 이거를 시장 심리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정부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거꾸로 얘기하고 싶어요. 정부가 정책으로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왜 강력한 정책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값이 가는지를 제가 한번 심리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옛날에 20년 전에 서울의 지하철이나 이런 대중 화장실을 가면 휴지가 없었습니다. 뭐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처럼 아무데나 그냥 들어가도 휴지가 탁탁 있는 거는 솔직히 한 15년 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휴지 갖다 놓으면 누가 가져가고 갖다 놓으면 가져가고 그래갖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아우 내가 진짜 이 휴지 대다가 그냥 근데 어느 순간부터 휴지를 안 가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안 가져갔느냐? 대중한테 심리적으로 사인을 준 거예요. 네가 아무리 이 휴지를 가져가도 이 휴지는 절대 떨어지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고 계속해서 공급될 것이다. 계속 공급될 거야. 안정감을 준 거야. 신뢰를 준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가 화장실을 갈 때 휴지 가져가야지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저희도 그냥 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시장의 대중의 심리가 휴지는 늘 공급되는 거고 늘 안정적으로 있을 거라는 믿음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휴지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휴지를 그렇게 휴지라는 걸 집어갈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강력한 정책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이고 강력한 부동산 억제책이 나오고 부동산 사지 마! 떨어뜨릴 거야! 라고 하는 정책이 나온다는 게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이고 이제 집값 떨어지겠으니까 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정부가 저렇게까지 강력하게 저러는 걸 보면 뭔가 강력하게 올라갈 압력이 있나 보다라고 다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가 그런 강력한 대책을 내서 물론 강남 잡는 데는 성공했다는 건 좀 인정합니다. 일단 안 올라가고 있고요. 약간 떨어지고 있고 보유세가 이제 앞으로 계속 높아지면 조금 빠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집주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집에 대한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캐시플로우가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 9억 미만이 난리라는 건 뭐냐면 이게 우리가 흔히 풍선 효과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이 얘기는 정부가 지금 초고가 아파트와 이 저가 아파트의 갭이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번 대책을 내어서 이걸 좀 줄여야 되겠다. 근데 줄이긴 줄였어요. 근데 어떻게 줄였냐면 이 아파트를 떨어뜨려서 줄인 게 아니라 밑에 아파트 가격을 올려서 지금 줄였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면 이게 우프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우스우면서도 좀 슬픈 현실이에요. 좁아졌는데 초고가 강남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 특히 요즘 이제 엊그제 대책이 나왔던 그 수용성, 뭐 좁아졌는데 문제는 위에 게 내려와서 좁아진 게 아니라 밑에 게 올라가서 좁아졌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냐?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2주택, 3주택 얘기하고 있나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살 집, 그 살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35년도 더 됐죠. 그 목동 아파트 분양이 87년도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저희 어머니가 3,500만 원 27평 그 분양을 받고 싶었으나 빌라가 연립이 2,000인데 거기다 1,500의 융자를 받아야 되니까 그거 무서워서 한 달 동안 고민하시다가 안 하셨거든요. 그 절호의 찬스요. 절호의 찬스를. 그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조언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걸 사셨으면 지금 얼마냐? 15억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저희 어머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파트 투자는 위험하다. 요 말씀을 하시고 포기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파트 투자가 위험했던 게 아니라 아파트를 생각 안 한 게 훨씬 더 위험한 일이 된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주택, 3주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집에 대해서만큼은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나중에 그 위험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투자하는 위험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본 얘기 많이 하면서 이제 그런 질문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16.7% 도시 면적에 전체 인구의 92%가 살아야 하는 숙명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국토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지만 상당히 발달된 경제 중소도시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제가 만약에 어떤 스펙을 갖고 있고 어떤 경력을 갖고 있어 일자리를 구한다. 첫 번째로 떠오르는 도시는 그냥 서울입니다. 서울 말고는 뭐 우리가 6대 광역시가 있지만 100만 정도 인구가 이상인 6대 광역시가 6개나 있죠. 그러나 일자리로 봤을 때는 너무나 중앙 집권적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일본의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은 이제 집이 없으신 분이니까 그냥 좀 폭락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그런 생각이 10분 이해는 되는데 실제 그런 구조로 가기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죠.